안녕하세요. As 프로페서 차 시간이네요. 7번째 시간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험법칙과 기본법칙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미시세계 편 3번째,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는 거시세계를 했었죠. 거시세계의 경험법칙인 케플러 법칙,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본법칙인 뉴턴의 물리학, 뉴턴 역학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미시세계,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경험법칙으로 플랑크의 양자,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했고, 두 번째가 리드베리 공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리드베리 상수가 뭐였습니까? 리드베리는 스웨덴의 교수님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원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태양에서 오는 빛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설명하는 식을 우선 맨 먼저 수소 원자에 대해서 발모 공식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발모 공식, 이게 바로 발모 공식이죠. 여기서 발모 공식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 자리에 또 다른 n을 하나 집어넣었죠. 그래가지고 리드베리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앞에 있는 상수, 이 상수값 하나를 딱 골랐더니, 리드베리 상수값 하나를 골랐더니 선 스펙트럼, 1000여 개의 선 스펙트럼의 파장을 다 맞출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식이, 이렇게 간단한 식이 왜 이것을 다 맞추는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때, 이거는 언제 나온 거냐면 1888년이 나왔는데, 이 리드베리 공식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었죠. 먼저 1868년에 선 스펙트럼의 모든 파장을 옹스트롱이 전부 이거를 이제 책으로 출판했고, 그 다음에 발모 공식이 그로부터 근 20년 뒤에 나왔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리드베리 공식이 나왔는데, 한참 있다가 전자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톰슨이 전자가 원자 속에서 있다고 생각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러더포드에서 원자 핵이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1911년에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발표했는데,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원자 핵주위를 전자가 돌아야지 될 텐데, 그것이 바로 무엇과 같았습니까?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도는 것과 같아서 아주 그럴듯하기는 했지만, 당시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하들이 원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내보내야지 됐어요. 전자기파를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고,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원자 핵 속으로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원자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그러려면 무슨 정보가 더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그 전에 이미 이런 리드베리 공식까지 나와 있었던 걸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이 리드베리 공식이 아마도 원자 내부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하는데 바로 원자 모형을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덴마크의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닐스 보어. 이 닐스 보어는 코펜하겐에서 출생해가지고 코펜하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6세에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캐번디시 연구소에 가서 톰슨의 지도를 2년 동안 받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수소의 원자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의 원자 모형 28세에 제안한 이것 때문에 1913년에 제안했는데, 이것 때문에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 원자 모형과 차이 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보어는 28살에 발표한 이 보어의 원자 모형 하나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지 궁금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보어는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코펜하겐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덴마크에. 거기에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가서 연구했는데,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물리학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펜하겐 연구소에 기념사진이 있는데 그 기념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독일이 유럽을 점령한 다음에 망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원자폭탄 개발하는 데 힘을 쏟다가 나중에 종전 후에는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요?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냥 가정.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관찰된 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걸 가정하고 그러니까 그거 설명한 게 아니죠. 설명할 수 없는 게 성립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무엇을 이용했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리드베리 공식이 저절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수소의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리드베리 공식이 어떻게 저절로 튀어나왔는지 보고 싶습니까? 좀 어려울지도 모르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서 원자 해육주의를 전자들이 회전하면 전자기파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안정해진다 그랬죠. 안 나온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너지 궤도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불연속적인 궤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돌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원자핵이 있으면 여기에 궤도, 특별한 궤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돌면 안정되게 거기서 회전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거 당시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냥 그렇게 가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에너지가 나오느냐? 사실은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었죠. 전자가 회전하면서 에너지를 내 가지고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내면서 원자핵으로 떨어지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안정된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자가 이동할 때만 그때만 그 에너지로 나오는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있죠.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을 만족하는 진동수.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이 에너지가 뭐와 같았습니까? 진동수 곱하기 플랑크 상수였죠. 자, 그런 진동수로 정해지는 그런 에너지 간격을 전자가 왔다 갔다 할 때만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한 안정된 궤도에서 다른 안정된 궤도로 전자가 움직이면, 이동하면 그러면 전자기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공식이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랑크 상수가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안정된 궤도는 어떻게 정하느냐? 안정된 궤도는 각각의 궤도의 전자의 각운동량이 플랑크 상수의 정수배 나누기 2파이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H하고 위에다 짝대 있는 걸 뭐라고 읽냐면 H바라고 읽는데, 이 H바가 H를 2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이 H바의 정수배와 같을 때만 안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호가 수소원자 모형을 제안할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 드브로이가 전자도 파동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자의 파장을 계산한 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자의 파장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여기에 어떤 궤도냐면 이 궤도, 이 원의 둘레가 그 전자의 파장을 딱 정수배인 것이, 그것이 바로 이렇게 각운동량이 H바의 정수배인 것과 같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아무튼지 간에 이 세 가지 조건은 왜 성립하는지 당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조건이 만족한다고 하면 그러면 리드베리 공식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합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F는 ma에서 먼저 F를 알아야 되겠죠. F는 뭡니까?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전기력입니다.
쿨롱 법칙으로 정해지는. 자,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쿨롱 법칙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R은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전하는 E고 원자 핵의 전하는 ZE. 양성자가 Z에 있을 때 ZE다. 그래서 ZE 제곱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중심적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전할 것 같으면 속도 V로 반지름 R인 회전을 할 것 같으면 구심가속도가 있습니다. 그 구심가속도가 바로 R분의 V제곱이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도 역시 중심적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F하고 A를 알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적용할 수가 있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바로 뭡니까? F는 ma. 여기서 m은 전자의 질량입니다. ma.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저 전기력으로 결정된 힘하고 그 다음에 구심가속도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이게 딱 대입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전하는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속력을 알면 우리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이제 각 궤도, 안정된 궤도를 구해야지 되는데 안정된 궤도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운동량이 h바의 정수배였죠. 각운동량이란 뭐냐면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각운동량, 전자의 질량 곱하기 속력 곱하기 반지름, 저기서 속력은 저기서 구해놨죠. 자, 그게 무엇과 같다? NH바와 같다 라고 하는 조건이죠. 이 조건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위에 있는 각운동량이 NH바와 같으니까 이걸 풀 것 같으면 이것을 만족하는 반지름이 딱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전자가 안정되게 있을 수 있는 궤도의 반지름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존재하고 여기 나머지는 다 상수고 n만 1, 2, 3, 4입니다. 그래서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하면 가장 안쪽에 반지름부터 차근차근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는 반지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대입해 가지고 또다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안정된 궤도에서 도는 속력을 알 수가 있죠. 안정된 궤도에서 도는 속력도 무엇에 의존하겠습니까? n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n에. 그래서 그 식에서부터 우리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운동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Vn에서 이 운동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전자의 에너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것이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요 위에서 구한 거,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하고서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Z2제곱입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는 이 앞에서 구한 걸 이렇게 대입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네, 이렇게 딱 반지름으로 정해진, 그래서 각 반지름의 안정된 궤도, 반지름이 Rn인 안정된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의 총 에너지가 이렇게 딱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냐면 무한히 먼 곳의 기준을 에너지를 0이라고 했고 거기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그보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0보다 작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더 낮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게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두 번째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Rn인 궤도의 에너지를 이제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 그때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에 의해서 이제 전자기파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인데 여기서 한 궤도는 n일 때 다른 궤도는 n''일 때 이래 가지고 계산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에 n, 여기 궤도 에너지가 n제곱분의 1이 반비례하니까 여기에 n'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리드베리 공식이죠. 이렇게 리드베리 공식이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리드베리 공식이 형태가 튀어나왔는데 여기서 진짜 이것이 리드베리 공식이라고 하려면 바로 무엇까지 같아야 되겠습니까? 리드베리 상수까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이 바로 리드베리 상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리드베리 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로 주어집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상수들이에요. 다 이미 정해진 숫자들이죠. 그래서 이 상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 상수를 구하니까 우리 수소원자일 때 Z는 1일 때 이렇게 다 구해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다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게 나노미터에 마이너스 1성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리드베리가 구한 실험으로 구한 숫자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숫자가 바로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어떻습니까? 똑같죠. 소수점 이하에서 두 자리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드베리가 발모 공식에서부터 유추해서 구했고 그 비례상수, 리드베리 상수는 실험으로 많은 파장들을 맞추기 위해서 실험으로 구한 것이 어떻습니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이렇게 이미 알려진 상수들로 딱 나오는 것을 우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처럼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리드베리 공식이 나왔을 때 도대체 이 리드베리 공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수많은 파장들을 어떻게 이 간단한 식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이용했더니 그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보호의 모형으로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의문이 모두 풀렸다. 더 큰 의문이 생겼다. 어떤 것이 답이겠습니까? 네, 이게 더 큰 의문이 생겼다는 게 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17세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나올 때와 비슷한 일이 재현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역사가 반복되는데 언제하고 언제? 17세기와 20세기에 반복됩니다. 17세기에서는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상이 태양계였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수소원자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17세기에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하면서였죠. 근데 20세기에는 톰슨과 러더포드가 원자 모형을 제안하면서였어요. 다 정보가 더 필요하고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더 알아야지 됐죠. 자, 그런 것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7세기에는 브라헤였죠. 네, 측정을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남겼죠. 자, 20세기에는 누굽니까? 옹스트롱이 태양에서 온 선스펙트럼의 파장을 전부 정리해 놨습니다. 자, 브라헤의 이 자료를 17세기에 누가 분석했습니까? 케플러가 분석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경험 법칙을 얻었죠. 네, 옹스트롱의 선스펙트럼을 20세기에는 리드베리가 분석해서 리드베리 공식을 얻었고, 플랑크가 흑체 복사 공식으로부터 뭡니까?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얻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수소 원자 모형으로부터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7세기에는 도대체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느냐? 당시에 하늘에 있는 별들은 신들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즐겁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케플러 법칙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큰 의문에 빠진 것입니다. 왜 행성들이 도대체 타원 궤도를 도는가? 이것을 해결하면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뉴턴의 물리학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20세기는 이제 뭡니까? 보호가 리드베리 공식을 유도하기는 했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세 가지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가정이 왜 성립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해결할 때 미세계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해결한 거, 이게 바로 뉴턴의 역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의 세 가정이 왜 성립하는지를 해결한 것이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가 독립적으로 제안한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만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경험 법칙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리드베리 공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태양의 선 스펙트럼과 원자 내부가 긴밀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가 사용한 세 가지 가정은 왜 성립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내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에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경험 법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것을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 법칙들이 양자역학을 나오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양자역학이 나왔다고 하면 도대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17세기에 뉴턴 역학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무슨 의미였습니까?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거였죠. 네, 양자역학도 바로 그렇습니다. 원자 내부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에스크 프로페서 차에서는 또 다른 경험 법칙을 가지고